안녕하세요, 아큐윤입니다. 지난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분석 영상 이후로 이제 이번이 두 번째 영상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현 시간까지 알기로는 실종되셨던 6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을 찾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된 것 같고, 이제 남은 5분들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장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너무나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신 분과, 그리고 아직 실종된 채로 찾지 못하고 계신 그 5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유가족분들,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남은 이제 실종되신 5분들 정말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찾길 바라겠고, 정말 기적적으로 어딘가에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대원분들, 그리고 조사하시는 분들도 정말 안전 유의하셔서 정말 조심히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두세 달 뒤면은 3년이 돼 갑니다. 근데 이렇게 최단 시간 만에 이런 조회수와 이렇게 많은 댓글, 그리고 구독자 수가 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놀랬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아직도 적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리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댓글은 이제 100% 답글을 달아드리자라는 주의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댓글들이 순식간에 너무 많이 달리니까 이거 달아도 끝이 없고, 제가 이제 성격상 그 응답하지 않은 댓글 란에 이렇게 댓글이 남아있는 거를 또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댓글을 달아서 이제 그거를 없애려고 달고 있는데도 이게 줄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틈틈이 일단 달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복붙도 어느 정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정말 장문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물론 이제 응원의 글들도 정말 많이 있었지만 이제 좀 비방의 글들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댓글을 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달아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깜짝 놀란 게 입주자분도 한 분 댓글을 달아주셨고 구조대원분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야, 네가 뭔데 그런 영상들을 함부로 막 올리냐, 네가 현장을 가봤냐, 뭘 안다고 이렇게 올리냐, 뭐 이런 댓글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 영상을 찍어야 될까 다시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분석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단 아무래도 제 컨텐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늘 하던 컨텐츠였습니다.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건축 설계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래도 끝 마무리는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하나 많이 또 조사해서 밝혀지는 것들이 있었어 가지고 이번 시간이면은 또 정리가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더 추가적으로 조사가 되어지면 그걸로 또 다 해결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 마무리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건축 설계 쪽을 하고 있고 이제 구조나 시공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야, 그런 쪽은 좀 그쪽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 이제 콜라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구조 기술사분이나 정말 능력 있는 현장 소장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고 싶지만 또 제가 그럴 만한 지금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 분들은 또 이 건축 설계 쪽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많이 부족하지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상을 끝까지 다 안 보시고 일부분만 보시고 이제 그 부분에 좀 언짢으셔 가지고 막 홧김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영상이 이제 3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다 보기가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의견 전달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너그럽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이 굉장히 좀 길었죠. 제가 두서없이 설명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은근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무량판 구조로서의 설계나 구조 계산은 당연히 이상 없이 다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힘을 가장 많이 받는 구간은 어떤 건물이나 다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현장에서는 하필 그 부분에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제 영상의 핵심 포인트였고, 그 요소들이 이제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제 이야기해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많지 않지만 제 구독자분들은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의견이 당연히 정확하진 않지만 조사가 좀 더 돼 봐야 되겠지만 미리 이렇게 좀 요런 요소들이 있다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너무나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제 많은 의견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달아주신 의견들을 한번 쭉 보니까 당연히 이제 콘크리트 양생에 대한 내용, 그건 이제 양생 기간, 그리고 이제 온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동해를 입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단축, 그리고 비용 절감, 이런 데서 온 거 아니냐, 그러거나 이제 철근 배근에 대한 내용, 그러거나 이제 시멘트 품질들, 뭐 이제 시멘트 대신 뭐 모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니면 제대로 된 모래를 안 쓴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이제 재하도급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지역 세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누가 막 장악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다가 이제 정치까지 막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많은 방면으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요소들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이 중에 이런 한 가지씩만이 원인이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에 제대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모든 게 완벽한 건물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이 동해 입어서 그렇다, 양생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정말 이 겨울에 시공하는 수많은 건물들, 그런 것들도 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죠. 뭐 배근이 좀 잘못됐다, 어딘가 일부분 뭐 빠졌다거나 아니면 뭐 정착이 어딘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은 또 그거가 잘못된 건물들 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다 보니까 이 현장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영상이 이제 공개가 돼서 이제 큰 실마리가 이제 풀렸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린 다음에 바로 공개된 게 이제 요 영상이었는데, 이제 39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시던 인부가 요거를 이제 이상 징후를 느끼고 이제 영상을 촬영한 거였고요. 거푸집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이 콘크리트들이 이제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요거는 지난 영상 때 제가 설명드렸었던 건데, 지금 여기에 이제 요렇게 요 반달 형태의 요 슬라브가 붙어있는 레벨, 이제 요쪽에서는 요 레벨이고 요 떨어져 나간 흔적이죠. 요 판은 이제 기존에 이미 타설되어 있는 판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브가 붙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레벨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중 슬라브여서 요게 이제 측벽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사진에서 발견한 여기가 이제 외부 시설, 외부 조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제 토심도 좀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쪽을 다운시킨 거 아니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사진을 봤더니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살짝 이제 제가 예측했던 것과 달랐던 것은 지금 요만큼이 제가 말했던 그 조경 부분이었는데, 지금 여기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가장 높은 곳이 요 레벨이라고 할 때 이 사진에서 지금 보이시는 요 거푸집 있죠, 그게 여기 달린 요 거푸집이에요, 요거. 근데 요쪽 이제 콘크리트는 요 거푸집의 하단까지 차 있죠. 그럼 이 부분도 여기 이만큼이 콘크리트가 차 있다는 거고, 지금 여기 요만큼 잘라서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벽체로 가로막히는 부분,
거푸집이 대진 부분이잖아요.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요 거푸집이 이렇게 한 단 차이가 져요. 반단 차이죠, 반단.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30cm 정도 차이가 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에서 이제 30cm 정도 떨어지고, 여기도 보시면 이 거푸집의 반단 정도 차이가 지잖아요, 이 높이하고 여기 레벨하고. 그럼 여기도 이제 또 30cm 정도 차이가 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30cm 떨어지고 여기서 30cm가 떨어진다. 그럼 이 사진에서 보면 요 바닥판도 기존에 있었지만 요 위로도 다시 또 어느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가 쳐진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한 1.5m 가량 돼 보이는데,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30cm 떨어지고 여기에서 30cm가 떨어지면 여기도 한 대략 90cm 정도의 레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 바닥판 위에 90cm 정도 올라가서 지금 요 바닥판이 쳐진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90cm나 여기는 그럼 1.2m 차인데 그 높이까지 이 콘크리트를 다 때려 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막대한 양을 부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이중 슬래브인 거를 예상할 수가 있겠고, 그러던 중에 이제 요 도면이 일부가 이제 공개가 되더라고요. 그럼 요거를 보면 이제 모든 궁금증이 사실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 타설되어 있었다는 그 39층 메인 바닥이 요 레벨이거든요. 요게 타설이 돼 있었고, 그 위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피트 공간이 돼가지고 이중 슬래브가 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피트 처리가 돼가지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최종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각 층이 층고가 3m인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4.5m가 잡혀 있죠. 요 3m를 빼면 여기 남은 거는 이제 1.5m. 요 피트층 제일 높은 공간, 요 공간이 이제 1.5m인 거고, 여기는 그보다 좀 낮겠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 같이 두 단 떨어져서 뭐 60cm가 여기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외부 조경 공간이 결국엔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높게 있는 구조물들이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 사진 보시면 여기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높이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조경이 이제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도면에 표현된 거고, 이제 여기 이제 센터 코어 내부에도 보시면 이제 게스트하우스 위로 해서 엘리베이터 오버헤드, 기계실, 물탱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잔뜩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도대체 이 피트는 왜 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요 피트들은, 자 여기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세대입니다. 주택 세대. 근데 이제 이 위에는 게스트하우스고 뭐 스카이라운지고 한쪽은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 공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완충 공간도 돼요.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이 슬래브는 특히 35cm나 두께가 되더라고요. 요 바닥판 나머지들은 다 25cm인데 얘는 35cm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이 공용 공간에 대한 요런 소음이라든지 진동이 이 하부로 좀 안 내려가게끔 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다 그 설비 배관들이 다니는 공간입니다. 자 보세요. 요 밑에 세대에서는 물 쓰는 공간이 다 정해져 있고, 그게 만약에 화장실이 쪼르륵 있다면 배관이 거기만 통해서 쪼르륵 다 내려가면 돼요. 그 파이프 샤프트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소음이 나더라도 이제 화장실에서나 나고 그런 정도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위에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나 여러가지 공용시설이 있어가지고 이 위에서 뭐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이나 스카이라운지 이런 주방 같은 데서 물을 쓴다. 그러면 그 위치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 피트 공간이 없다면 요 최상층 세대의 천정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물을 쓴다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내려가서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코어에 있는 이제 파이프 샤프트 공간으로 또 이동을 할 텐데, 만약에 요 하부가 거실이거나 조용한 안방이거나 할 수가 있잖아요, 밑에 층이 여기가. 근데 위로 이렇게 배관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천정 속 공간의 그 높이도 확보가 안 될 뿐더러 여기에 이제 엄청난 이제 소음에 시달리겠죠. 그리고 까딱하다 여기에서 물이 새요. 그럼 아래층에 막 안방이나 이런 거실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 피트 공간을 둬서 배관들이 하부층 천정이 아닌 요 피트 공간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어느 정도 높이가 확보된다면 사람이 점검층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뭐가 잘못됐을 때 어느 정도 좀 수리, 유지 보수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피트가 일단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이중 슬래브를 요 위에다 친 거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코어 반대편에
요쪽은 이제 스카이 라운지였고 반대편에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자, 이런데도 다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데 물을 쓰면 밑으로 당연히 다 내려가야 되고, 조경에서도 물을 주거나 뭐 외부에 이제 트렌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 물들이 하부 세대 천정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트 공간으로 이동되게끔 해서 이 코어에 메인 샤프트를 타고 쭉 내려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피트층은 필요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설계죠. 근데 이제 요 부분 어딘가에서 바닥 거푸집이 이제 터져 나가서 그런 엄청난 양의 콘크리트들이 이제 쏟아지다 보니까 요 부분에 많이 힘이 이제 가해졌을 것 같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서포트, 그러니까 동발이라고 하는데 요 하부에 이제 받치는, 쉽게 얘기하면 철제 기둥들, 요런 것들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없는 것들로 지금 밝혀지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이 이제 또 겨울 양생이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강도가 안 나왔는지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다가 이게 팡팡팡팡 밑으로 쭉쭉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내려간 거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요 원인이 이제 트리거가 돼가지고 한번 빵 무너져가지고 내려앉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밑에 하부의 슬래브들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고려해가지고 이제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런 엄청난 힘이 가해질 거를 대비해서 설계하진 않죠. 기본적으로 이 슬래브판의 면적당 이제 가해지는 하중을 계산해, 여러 가지 하중들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하는데,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안전율은 두지만, 그리고 이게 떨어지는 힘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반영해서 설계를 하면 이게 얼마나 도대체 오버가 돼가지고 설계가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 옆에 보면 이제 슬래브 타설 일자라고 하더라고요. 콘크리트 타설 일자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요런데 이제 뭐 6일도 있고 7일도 있고 뭐 10일 정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런 기한을 이제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거를 양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6일이고 7일이면 양생을 6일밖에 안 했다, 양생을 7일밖에 안 했다, 요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된 이야기죠. 양생은 이 이후로도 계속 되는 게 양생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벽체라든지 이 슬래브라든지 다 거푸집이 되져 있잖아요, 하부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부엔 지지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서포트가 되어 있고요. 요런 거푸집들의 존치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이제 양생 온도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 수치가, 요 날수가 딱 6일하고 7일만 양생을 했다, 요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외반화 현장에서는 벽이나 기둥은 뭐 4일에서 6일 정도면 충분히 이제 거푸집을 떼낼 수가 있고요, 적정 온도라면요. 그 상태에서 요 하부, 보와 이제 슬라브 하부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동바리만 충분히 한 3주에서 뭐 4주 정도 요거만 받쳐 놓고 다음 층은 뭐 한 3, 4일 후에 올라가서 또 다시 거푸집 작업하고 철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붙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약 일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이제 타설을 했다,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겨울이고 하니까 좀 더 며칠 기한을 더 두고 뭐 한 10일 정도라도 두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대부분의 현장이 이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아니면 그 하루 이틀 더해서 이렇게 한 층 한 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동바리만 좀 잘 오랫동안 받쳐주고 나서 그 정도의 타설 간격을 두고 올라가는 건 크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면 이제 모든 현장들이 다 문제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한 층이 올라가는 기간이지 양생 기간이 아니다 라는 거죠. 양생 기간은 요 동발이, 이 서포트가 받치고 있는 기간도 어느 정도 양생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짚어볼 것은, 이제 여기는 동바리를 당연히 처음엔 댔다가 빨리 이제 철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슬래브판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위에 피트층을 타설을 할 때는 여기에는 이렇게 공간이 낮다 보니까 요런 동바리, 이 지지대를 대는 그런 방식이 아닌
데크 슬래브 방식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골이 지나가는 철판으로 된 데크 슬래브가 우리 철골, 제가 이제 예전에 성남 대일지학 사옥 그 건축할 때 그 현장 영상에서 올린 바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종류가 많지만 아무튼 요런 데크 플레이트, 요 철판을 혹시 요런 서포터 없이 바로 대가지고 이렇게 골방향으로는 얘가 힘을 잘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일정 길이가 있지만 그런 것을 대서 아마 타설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대가 하부에 없다 보니까 요런 게 어디 하나가 푹 꺼져 가지고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들이 흘러내린 거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보세요. 요 피트 상부가 이제 두께가 35cm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저기서 흘려내렸다고 생각하면 요 하부에 걸리는 요 힘은 엄청나겠죠. 근데 마침 또 이제 동바리도 미리 철거를 했다면 이제 이 부분에 더 큰 문제가 이제 하중이 걸리는 거고요. 이제 요 사진들을 보고 요게 바로 그 밑에 층인데 이 부분에도 이제 동바리 서포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동바리가 없었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도면을 얹힌 사진도 공개가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뭐 크게 다를 게 없죠. 여기 이제 두 기둥 양쪽 세대를 대칭으로 해서 또 여기 날개벽, 그때 있던 날개벽 같은 기둥, 여기 모서리에 이제 기둥, 그리고 이제 세대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무리 봐도 그 내부에 벽체의 흔적이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맞는 거예요. 요걸로 이제 설명이 다 돼요. 이런 내부에 있는 뭐 화장실이고 뭐 드레스실이고 뭐 요 심지어 요 세대와 세대를 가르는 요 벽마저도 다 이제 건식 벽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가벽인 거죠. 스터드를 대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쉽게 얘기하면 요게 지금 요 스터드들 요렇게 된 게 이 철제 경량, 요게 이제 세대 분리벽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코어고, 그러니까 요 세대 분리벽이 콘크리트 벽이 아니고 요렇게 경량으로 해서 이 철골 양옆으로 뭐 합판을 대거나 석고보드를 치고 그 겉에다가 이제 벽지를 바르면 끝이에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세대 분리벽이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더 뭐 흡음재라든지 더 이런 걸 더 보강을 하긴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건축 계획적으로도 참 애매한 것은, 아무리 이제 무량판으로 해서 넓게 쓰는 게 좋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이 집 안방과 요 집 안방의 사이벽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 세대 간 분리는 프라이버시를 요하는 그런 구간인데, 이 경량 벽체는 아무리 해도 콘크리트 벽체보다는 그 소음이나 진동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은밀한 이 세대 간의 안방 사이에 이렇게 이 경량 벽체를 둔다,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여기 이 공간이, 여기 한 세대가 12m에 여기가 한 8m 정도 되더라고요. 요런 넓은 스판이 요런 이제 기둥들로만 받치고 있다.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뭐 구조 계산이나 설계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넓은 공간을 쓰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는 조금 힘을 더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 고정 댓글로 남겼었는데, 어쨌든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벽체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기둥이죠, 이 기둥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단면이 줍니다. 여기가 이제 그 세개층 위에 상부층이거든요. 그 한 세대로 통합되는 부분, 이쪽에도 보면 요 하부에서 이렇게 줄어요. 그게 이제 또 세대가 통합되는, 여기가 아마 6개 층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이 줄고, 지금 요 모서리에 있는 요 기둥 있잖아요. 요것도 보면 여기에서 기둥 단면이 이렇게 단차가 지면서 줄어듭니다. 이렇게 아마 요쪽에도 무너진 기둥도 그랬을 거고요.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고층 건물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둥이 줄어요. 올라갈수록 이렇게 준다는 거죠, 위로. 왜냐면 하중을 받는 그 구간이 작아지니까 이렇게 구간별로 끊어서 작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무랑판 구조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개구부 얘기했었죠. 개구부. 요 개구부가, 얘는 이제 낮은 척인데 이제 요 옆에 있는 것들 보면은, 그쵸, 이런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개구부가 너무 많아서 이제 철근이 정착이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이제 요 옆에 사진에서 보면은 요 구간이 이제 각 층마다 이제 콘크리트를 끊어쳤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벽체와 슬라브를 한 층을 같이 친다 그랬잖아요, 콘크리트를. 그럼 지금 여기 끊어친 부분이고, 지금 요 그림 사진상에서 보면 바로 여기가 개구부 하부잖아요. 그럼 개구부가 뚫려 있고 슬래브가 여기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창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철근이 상하부근이 와서 이렇게 정착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 창 뚫린 공간 때문에 정착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끊어친 거 기준으로 하면 거의 이게 슬래브 두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래브 바로 하단이 이 창대 창이 형성되는 이 상단 높이라 이거죠. 근데 그거를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커다란 거실창이 있는데 거실창이 요 슬래브 바로 하단하고 맞붙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개구부가 여러 개 뚫리는 개구부 4개짜리가 이어지는 구간인데, 여기도 보면은 창문 상단이 바로 요 슬래브 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철근이 와서 이 개구부 쪽에는 거의 정착을 못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린 거였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댓글로 이 철근에 대한 얘기나 구조에 대한 얘기는 너는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구조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거는 저도 이제 아는 게 있으니까 이럴 때는 참 어려워 보인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였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개구부 위쪽으로 철근이 정착되는지 안 되든지 그거를 떠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기둥들에 잘 맞춰 있는 이 설계와 구조 계산이 됐겠죠. 예. 그것도 물론 제 주 분야는 아니지만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기 이제 이 사진에서 보면 여기 잘 이렇게 나눠 가지고 위아래 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뭔 분석을 하고 난리냐, 여기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 보면은 양생이 안 된 거 안 보이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지금 위아래로 너무 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요거를 핸드폰에 위아래를 이제 합성해서, 그러니까 뭐 파노라마 영상이나 이런 걸로 찍게 되면 위에서 쭉 훑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뭐 두 가지를 붙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왜곡도 어느 정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찍었을 때하고 아래 찍었을 때하고 이게 합성이 애매하게 된 것 같아요. 좀 확대해서 보면은, 자, 만약에 콘크리트 색깔은 달라도 그럼 위아래 창문 색깔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색깔 달라지는 구간에서 창문 색깔도 어두워져요. 그쵸? 여기도 이 구간에서 이 밝았던 창문이 어두워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이 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하늘 배경으로 밝은 걸 찍다 보니까 이제 얘는 상대적으로 어두워진 거고, 요 바닥 어두운 데를 기준으로 찍다 보니까 이 건물이 상대적으로 밝아진 거가 아니겠냐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양생 유무에게는 말이 안 되는 게, 여기는 지금 한 6개월 이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양생이 안 됐다 그래도 6개월이 지난 콘크리트가 양생이 안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말이라면 위로 스무스하게 올라가면서 양생이 안 되는 게 표현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라디에이션이 있어야지 이렇게 딱 한 개 층에서 딱 차이가 나겠느냐, 이제 그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 보면은 이런 차이가 없어요. 일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눈 오는 날씨라고 그래서 이제 건물이 또 위에만 요만큼만 또 젖을 수는 없는 것이고, 뭐 눈비가 오더라도. 그쵸? 네, 아무튼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이 영상도 또 마찬가지로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길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번 영상은 요 콘크리트 그 거푸집 바닥이 무너지면서 결정적인 이제 트리거가 된 원인이 나왔잖아요, 요인이.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거기에 여러가지 요인이 하나씩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가 당연히 이제 이런 시공이나 구조 쪽으로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아무리 건축 설계를 한다 그래도 이 설계 쪽도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존에도 이런 워낙에 비슷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었기에 이번 영상도 조금 이제 늘 지켜보셨던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뭐 제가 어떤 거를 비판한다거나 뭐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잘못했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방의 의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